대감님, 소인에게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야 할 사연이 있사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가을 단풍이 막 지기 시작하던 그해 9월이었습니다. 장날이면 북적이던 고을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점쟁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그 점쟁이 말이야. 참 신기하게 생겼더라고. 머리는 반백이고 눈은 하얗게 뒤집혀 있고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점을 친다는 거야? 말도 못하는데? 그게 말이지 손짓으로 하더라고. 땅바닥에 글씨도 쓰고 장터 모퉁이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그 점쟁이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삼배도포에 해진 갓을 쓰고 무릎 위에는 거북등 껍질과 동전 몇 잎을 담은 바구니를 올려놓았지요. 사람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그는 입을 번긋거릴 뿐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거나 거북등 껍질을 흔들어 전괴를 내곤 했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자가 무슨 점을 제대로 칠 수 있겠느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문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야, 너 그 소경 점쟁이한테 가봤냐? 정말 신통하더라. 쌀가게 한씨는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점쟁이가 땅바닥에 쓴 글자는 이러했지요. 서쪽 우물가 버드나무 뿌리. 반신반의하며 가보았더니 정말로 그곳에 돈주머니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진짜 신령님이 내린 점쟁이가 틀림없어. 곧이어 대장간 김씨는 아픈 소의 병을 물어봤습니다. 점쟁이는 거북등 껍질을 한참 흔들어 보더니 동쪽 산기슭 노란 풀이라고 땅에 썼지요. 그 풀을 찾아 소에게 먹였더니 사흘 만에 소가 펄펄 뛰며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런 일이 하루 이틀 계속되자 점쟁이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다른 고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지요. 얘야, 우리 막내딸 시집갈 날이 언제나? 점쟁이님, 올해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제발 우리 아들놈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지 봐주세요. 점쟁이는 묵묵히 모든 이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입으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손끝에서는 마치 신령의 계시라도 받은 듯 정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맞는 점괘가 하나둘 늘어갈수록 사람들은 그를 신령님의 대변인이라 부르며 떠받들었지요. 아무래도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범인과는 다르게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거야. 맞아, 맞아. 신령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장터 한편에서는 이런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 양반 어디서 왔을까? 고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 말이야. 하루아침에 불쑥 나타났거든. 점쟁이는 해가 질 무렵이면 장터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묵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그저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느티나무 아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게, 그 소문 들었나? 장터에 신기한 점쟁이가 나타났다는데. 고을 아전 박 서방은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40을 간 넘긴 나이에 눈매는 좁고 코끝이 뾰족한 영락없는 간사한 상이었지요. 아, 그 소경 말씀이군요. 요즘 장터에서 대단한 인기라던데요. 하하, 또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것들이 백성들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나타난 거 아니겠소? 세상에 그런 신통한 점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박서방의 귀에는 계속해서 그 점쟁이의 신기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워낙 소문이 자자하다 보니 그도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했지요. 한번 불러다 보는 게 어떨까? 어느 날 오후 박서방은 하인을 시켜 점쟁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넓은 사랑채 대청마루에 점쟁이가 무릎을 꿇고 앉자 박서방은 팔짱을 끼고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가 그 소문난 점쟁이인가? 정말 점을 잘 친다는데 한번 내 운수를 봐주게. 점쟁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거북등 껍질을 꺼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지요. 큰 재물이 들어올 징조가 보이나 조심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 있음. 오호? 재물이라고? 그게 정말인가? 박서방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마침 요즘 그는 관아곳간에서 세금을 조금씩 빼돌리는 일을 벌이고 있던 터였거든요. 혹시 그것을 알고 하는 말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 그냥 좋은 소리나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신통하다는 소문은 사실인 모양이군.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지.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맞춰보게. 박서방은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었거든요. 그저 점쟁이의 실력을 시험해보려는 심보였지요. 점쟁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없으니 찾을 수도 없음. 뭐라고? 박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신통한 것이 틀림없었거든요. 허허, 정말 대단하구먼. 자네 실력이 예사롭지 않군. 자네, 앞으로 장터에서 점치지 말고 내 집에서 지내면서 나만을 위해 점을 쳐주게. 대신 먹을 것과 잠잘 곳은 내가 제공하겠네. 점쟁이는 손을 저으며 사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안 된다고. 자네 같은 귀한 분을 그냥 장터에서 떠돌게 둘 수는 없어. 여기서 편히 지내게. 사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박서방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 점쟁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자, 뒷마당 행랑채에 방 하나를 내어줄 테니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게. 대신 내가 묻는 것은 무엇이든 점을 쳐주어야 하네. 점쟁이가 아무리 손짓으로 거절 의사를 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박서방은 하인들을 시켜 점쟁이의 물건들을 모두 행랑채로 옮기게 했지요. 아저님, 그런데 저 사람이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하, 앞도 못 보는 소경이 어디로 도망가겠나. 게다가 말도 못하니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박서방은 교활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행랑채 주위에 높은 담을 쌓아놓았고 대문은 항상 잠가두도록 했지요. 밖에서는 하인이 지키고 있어서 점쟁이가 혼자서는 절대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나만의 점쟁이야. 좋은 대접을 받으며 편히 살 수 있을 거네. 그날 밤 행랑채에 홀로 앉아있던 점쟁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스쳤지요. 마치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박서방의 집. 사랑채에서는 술에 취한 아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점쟁이는 벙어리 행세를 하며 가만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3장 박서방의 집에서 지낸 지 보름이 지나자 점쟁이는 이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귀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랑채는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양쪽에서 나는 소리가 모두 들려왔거든요. 아침이면 박서방이 하인들에게 하루 일과를 지시하는 소리, 낮이면 부인과 하녀들이 살림을 의논하는 소리, 저녁이면 손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이야기까지.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점쟁이의 귀는 날카로운 칼처럼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았지요. 여보께들, 오늘 또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대박이더라고. 박서방이 동료 아전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자랑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떤 걸 물어봤길래? 이번 달 관아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때 어느 집에서 가장 많이 낼지 물어봤지. 그랬더니 정말로 딱 맞추더라고. 허허, 그렇게 신통하다면 우리도 한번 봐달라고 해보면 안 될까? 그래. 나도 요즘 집안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 점쟁이가 정말 신령의 힘으로 점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낮 동안 박서방이 관아에서 돌아와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올해 농사를 잘 지었는지, 어느 상인이 장사를 크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 말이지요. 며칠 후 저녁, 박서방이 취기를 띤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채에서 부인과 나누는 대화가 행랑채까지 선명하게 들렸지요. 여보, 오늘 관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얼굴이 좀 어둡네요. 아, 별일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요즘 현감님이 장부를 자꾸 들여다보시더라고. 장부를요? 왜 그러실까요? 글쎄 말이야. 혹시 누군가 고자질이라도 했나 싶어서 말이야. 점쟁이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여보, 혹시 당신이 뭔가 잘못한 일이라도. 쉿,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잖아. 박서방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점쟁이의 귀에는 그 속삭임까지도 똑똑히 들렸지요. 사실은 말이야, 관아곳간에서 세금을 조금씩. 그런 일이 있었어. 세금을요? 그럼 그게 들통날까 봐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상한 게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그때는 정서방이란 자가 나를 고발하려 했어. 점쟁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서방?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거든요. 정서방이요? 누구예요? 아, 당신은 모르겠구나. 우리가 결혼하기 전 일이니까. 그 양반은 이 고을에서 농사짓고 살던 선량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세금을 빼돌리는 걸 우연히 보고는 관아에 고발하려 했지. 점쟁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하, 내가 먼저 그놈을 역고발했지. 정서방이 세금을 훔쳤다고 말이야. 그리고 미리 그놈 집에 관아 돈을 몰래 숨겨놓았고. 세상에, 그럼 그 사람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해 겨울이 혹독하게 추웠거든. 옥 안에서 얼어 죽고 말았어. 박서방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쟁이에게는 천둥이 머리 위로 떨어진 것 같았지요. 정서방.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점쟁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도둑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억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린 자신이 관아 앞에서 울며 매달렸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오히려 도둑의 아들이라며 손가락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말이야. 그 정서방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 홀연히 사라져버렸어. 아마 다른 고을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고 있을 거야. 점쟁이는 온몸을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 떠돌이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고 난 뒤 견딜 수 없어서 고을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점수를 익혔지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리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누가 그런 옛일을 기억하겠어? 게다가 증거도 없고 박서방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점쟁이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고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이 점을 치러 왔을 때 점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벙어리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복수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점쟁이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불쌍한 소경이었지만 속으로는 박서방 집안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아침이면 박서방이 관아로 떠난 뒤 점쟁이는 행랑채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집안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담장 높이, 대문의 위치,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거리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넣었습니다. 점쟁이 영감, 밥이야. 하녀가 밥상을 들고 올 때면 점쟁이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듯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바짝 세우고 있었지요. 아가씨, 아저님이 요즘 부쩍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보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어젯밤에도 혼자서 중얼중얼 뭔가를 계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점쟁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정보를 모으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하녀들의 대화, 안주인의 한숨소리, 심지어 박서방이 잠꼬대로 하는 말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의 친구들이 찾아와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혀가 풀리기 시작했지요. 박서방, 자네 요즘 정말 돈이 많이 생겼구먼. 새 비단옷에 금비녀까지 사주고, 하하, 뭘 그런 걸 가지고. 요즘 점쟁이 덕분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래도 아전 월급만으로는 그렇게 못 살 텐데. 박서방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점쟁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사실은 여보께들만 믿고 하는 말인데 관아이를 보다 보면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게 있지 않나. 아하, 그런 뜻이구먼. 그런데 말이야, 요즘 현감님이 장부를 자꾸 뒤적거리셔서 좀 걱정이야. 그럼 잠시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어때? 그래야겠어. 한동안은 얌전히 지내야겠군. 점쟁이는 이 대화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서방이 아직도 관아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감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 말이지요. 이틀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서방이 부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보, 혹시 3년 전 일이 다시 문제가 될까요? 그 정서방 말이에요. 괜찮아. 그때 증거로 쓰인 물건들을 내가 다 치워버렸으니까. 치워버렸다고요? 응. 사랑채 마루 밑에 숨겨뒀던 관아 돈주머니 말이야. 그걸 정서방 집에서 나온 것처럼 꾸며놨었거든. 점쟁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했던 증거품이 아직도 이 집에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안 버렸어요?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써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사실 그 돈주머니 안에는 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들어있거든. 그때 실수로 넣어둔 건데 나중에 찾으려니까 기회가 없었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박서방 자신의 도장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라니. 이것만 찾아내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돈주머니가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사랑채 대청마루 북쪽 모서리 밑이야. 마루판을 살짝 들어올리면 구멍이 있거든. 점쟁이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움직일 수는 없었지요. 박서방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사랑채에 접근하기 어려웠거든요. 며칠을 기다린 끝에 기회가 왔습니다. 박서방이 다른 고을로 공무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틀 후에 돌아올 테니 점쟁이는 잘 지키고 있어라. 박서방이 떠나자마자 점쟁이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밤중에 조용히 행랑채 문을 열고 사랑채로 향했지요. 평소에 집안 구조를 파악해둔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 도착한 점쟁이는 손끝으로 북쪽 모서리를 찾아냈습니다. 마루판을 살짝 들어올리니 정말로 작은 구멍이 있었지요. 그 안에서 낡은 돈주머니를 꺼냈을 때 점쟁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돈주머니를 열어보니 정말로 그 안에는 박서방이라고 새겨진 작은 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증거였지요. 하지만 점쟁이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돈주머니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랑채로 돌아갔지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마을에서 놀라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들었냐? 서울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점쟁이는 이 소문을 들은 순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이 취기를 띤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현감이 장부를 자꾸 들여다보자 그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지요.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관아에서 현감님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네. 요즘 세금 관련해서 점검이 좀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 안채에서 들려오는 박서방 부부의 대화를 점쟁이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신 그 일들이 들통날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 조심해야겠어. 한동안은 손을 떼고 있어야겠군. 어느 날 밤중이었습니다. 점쟁이가 행랑채에서 잠든 척하고 있는데 밖에서 살그머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이 혼자서 어디론가 나가는 소리였지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간다는 것일까? 점쟁이는 조용히 일어나 행랑채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서방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참 후 다시 박서방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올 때와는 달리 뭔가 묵직한 것을 끌고 오는 듯한 소리도 함께 들렸지요. 저자가 무엇을 가져온 것일까? 그날 저녁 드디어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박서방이 부인에게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보, 어젯밤에 뭘 하고 오셨어요? 한밤중에 나가시더니, 아, 그건 말이야. 관아곶간에서 좀 가져올 게 있어서. 점쟁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서방이 또다시 관아 돈을 훔쳤다는 말이었거든요. 관아곶간에서요? 혹시 또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신 건 아니죠? 걱정 마. 아주 조금만 가져왔어. 현감님도 모르게 말이야. 그런데 어디에 숨겨두셨어요? 사랑채 뒤편 장독대 밑에 파묻어 놨네.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조금씩 쓸 생각이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점쟁이는 박서방이 관아 돈을 훔쳐서 숨겨둔 정확한 장소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밤, 점쟁이는 몰래 사랑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주변을 손으로 더듬어 보니 정말로 최근에 흙을 판 흔적이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파보니 작은 보자기에 쌓인 은전 뭉치가 나왔습니다. 점쟁이는 그 은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아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도장이 찍힌 은전들이었지요. 이것만 있으면 박서방의 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쟁이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은전을 다시 원래 자리에 묻어두고 조용히 행랑채로 돌아갔지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박서방이 또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께들, 내가 얼마나 영리한지 아나? 관아 돈을 훔치는데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비법이 있어. 어떤 비법 말이야? 밤중에 혼자 가서 아주 조금씩만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바로 쓰지 말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거야. 허허, 그렇게 하면 들키지 않겠구먼. 그렇지. 게다가 혹시 누군가 의심하더라도 증거가 내 집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점쟁이는 이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이 얼마나 자신만만해하는지 자신이 모든 증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서방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일의 달인이야.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서방이란 놈에게 누명을 씌워서 완벽하게 빠져나왔거든. 정서방? 누구야 그게? 아, 그 양반은 내가 관아 돈을 훔치는 걸 보고 고발하려 했어. 그래서 내가 먼저 그놈을 역고발한 거지. 그놈이 도둑이라고 말이야. 점쟁이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하, 완벽했지. 미리 그놈 집에 관아 돈을 숨겨놓고 그걸 발견했다고 신고한 거야. 그랬더니 그 불쌍한 놈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어. 그리고 그해 겨울에 얼어 죽었지. 친구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구먼.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그런데 그때 쓴 가짜 증거품이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 혹시 또 필요할지 몰라서 말이야. 점쟁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자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랑하고 있다니. 하지만 아직 참아야 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이튿날 새벽, 점쟁이는 다시 한번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루 밑에 숨겨진 그 돈주머니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조심스럽게 마루판을 들어올리고 돈주머니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박서방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들어있었지요. 점쟁이는 그 도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박서방의 죄까지 함께 드러내야 완벽한 복수가 될 것이었지요. 점쟁이는 돈주머니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뒷뜰에 묻힌 관아 돈의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직 기회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과연 그 기회가 언제 올까요? 점쟁이는 매일 밤 아버지의 영령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곧 당신의 원한을 갚아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사흘 후 장터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너 들었냐? 서울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더라. 암행어사라고? 정말이야? 응. 어제 옆 고을에서 온 장사꾼이 그러는데 벌써 2고을을 돌았다고 하더라. 점쟁이는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내린 기회가 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고을까지 올까? 여기는 별로 큰 고을도 아닌데. 글쎄 말이야. 설마 이런 시골까지 와서 뭘 조사한다고?
하지만 요즘 조정에서 지방 관리들 비리를 엄하게 단속한다잖아. 점쟁이는 이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정말로 암행어사가 온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였지만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안채에서 부인과 나누는 대화가 행랑채까지 들렸지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오늘 관아에서 큰일 날 뻔했네. 현감님이 갑자기 세금 장부를 다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 세금 장부를요? 왜 갑자기? 그게 말이야. 암행어사가 이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문 때문인 것 같다. 점쟁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요? 정말로요? 응, 벌써 옆 고을 두 곳을 다녀갔다고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아전 둘이 파직당했다는 거야. 아이고, 그럼 우리 고을에도 올 수 있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만약에 정말 온다면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질러왔던 일들이 들통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여보, 혹시 모르니까 그 위험한 물건들 다 치워버리는 게 어때요? 어디다 치워? 지금 움직였다가 오히려 더 의심받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 박서방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보이시지요? 그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후 더욱 구체적인 소문이 돌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내일 모레쯤 우리 고을에 들어온다더라. 정말이야? 누가 그러던? 현감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그러는데 벌써 사전에 연락이 왔다나 봐. 점쟁이는 이 소문을 들은 순간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 벙어리 행세를 하며 모든 치욕을 감내했던 나날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것이었지요. 그날 밤, 점쟁이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도 넘게 계획을 점검했지요. 박서방이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의 증거, 그리고 3년 전 아버지를 모함했던 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고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님이 정말로 오신다는 게 확실해졌어. 어디서 들어오신다고? 동쪽 길로 말을 타고 오신다는데 수행원도 둘이나 데리고 온다더라. 박서방은 그날 관아에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현감과 함께 급히 준비할 일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점쟁이에게는 그것이 더욱 좋은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집에 없는 동안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마침내 그 소문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탄 세 사람이 고을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정말로 암행어사님이시다. 관복을 입고 계셔. 어디로 가시는 거야? 바로 관아로 향하시더라. 점쟁이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3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의 순간이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고을에 도착했다고 해서 당장 민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보통은 하루 이틀 관아 사정을 둘러본 뒤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 마련이었지요. 그날 밤 늦게 박서방이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암행어사가 오셨나요? 응, 정말로 오셨어. 지금 현감님과 함께 관아 일을 점검하고 계셔. 박서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조용히 있어야겠어. 괜히 눈에 띄었다가는 큰일 나. 하지만 점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암행어사는 이미 다른 고을에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고
이곳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 전체에 방이 붙었습니다. 암행어사 김대감께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이나 관리들의 잘못된 일을 고발받으신다. 오늘 오후부터 관아 앞마당에서 접수하니 할 말이 있는 자는 나오라. 이 소식을 들은 점쟁이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며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낼 때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될까요? 점쟁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점쟁이는 새벽부터 잠들 수가 없어 행랑채에 앉아 있었지요. 오늘 오후 암행어사 앞에서 3년간 품어온 모든 것을 쏟아낼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점쟁이 영감, 밥이야. 하녀가 늘 그렇듯 밥상을 들고 왔지만 점쟁이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오전 내내 고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암행어사님 앞에서 고발할 게 있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래? 누구를 고발한다는 거야? 글쎄, 비밀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분명히 큰일이 터질 거야. 한편 박서방은 그날 아침부터 관아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행랑채까지 들렸지요. 아니야, 설마 들킬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는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보다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아 앞마당에는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점쟁이도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그 자리로 향했지요. 평소처럼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조용히들 하시오. 암행어사 김대감이 관아 대청마루에 나타났습니다. 오심남짓한 나이에 위엄이 서린 얼굴, 그리고 번쩍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지요. 본관은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김대감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억울한 일이나 관리들의 잘못된 일이 있거든 숨김없이 고하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지요. 아무래도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누구든 괜찮으니 편히 말해보시오. 그때였습니다. 대감님. 갑자기 점쟁이의 입에서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입을 딱 벌리고 눈이 동그래져서는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저 사람이 말을 해? 분명히 벙어리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점쟁이는 사람들의 놀라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며 참아온 모든 것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거든요. 대감님, 소인에게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야 할 사연이 있사옵니다. 암행어사 김대감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예, 대감님. 소인은 3년 전부터 이 고을 아전 박서방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 일부러 벙어리 행세를 해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했다니. 그것도 박서방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말이지요. 박서방의 죄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점쟁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대감님, 3년 전 소인의 아버지 정서방은 박아전이 관아 세금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관아에 고발하려 했지요. 하지만 박아전이 먼저 아버지를 역고발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둑이라고 거짓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아버지 집에 관아 돈을 숨겨놓고 그것을 발견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점쟁이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고 그해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셨습니다. 암행어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복수를 위해 대감님. 소인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이 고을로 돌아와 점쟁이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이 소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도록 유도했지요. 소인이 신통한 점쟁이로 소문이 나자 탐욕스러운 그자가 소인을 가둬두고 부리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까? 점쟁이는 처음부터 박서방의 탐욕을 이용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박서방의 집에서 지내며 그자의 모든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로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다리를 후들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박서방은 점쟁이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점쟁이는 박서방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칼처럼 날카로웠지요. 박서방, 당신은 지금도 관아 돈을 훔치고 있습니다. 사흘 전 밤에 관아국간에서 가져온 은전들을 당신 집 뒤뜰 장독대 밑에 묻어놓았지요. 뭐라고? 그런 일은 없다. 박서방이 벌벌 떨며 부인했지만 점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아버지를 모함할 때 쓴 가짜 증거품도 아직 당신 집에 있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 북쪽 모서리 밑에 숨겨둔 돈주머니 말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들어있지요. 이 말을 들은 박서방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비밀이 탄로 난 것이었거든요. 암행어사 김대감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서방의 집을 수색하겠소. 만약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서방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3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모든 비밀을 파헤친 점쟁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가. 3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그날부터 오늘까지 소인은 단 하루도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암행어사 김대감은 즉시 수행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박서방의 집으로 가서 수색하라. 뒤뜰 장독대 밑과 사랑채 마루 밑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대감님. 수행원들이 급히 박서방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기다렸지요. 박서방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박서방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범죄가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1시쯤 지났을까요? 수행원 하나가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대감님, 뒤뜰 장독대 밑에서 관아 도장이 찍힌 은전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있었구나, 점쟁이. 아니, 그분 말이 맞았어. 그때 다른 수행원도 달려왔습니다. 대감님, 사랑채 마루 밑에서 낡은 돈주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 박서방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박서방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난 것이었거든요. 아니다. 그건. 하지만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었거든요. 암행어사 김대감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박서방, 그대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어. 현재 관아 돈을 훔친 죄와 3년 전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죄, 두 가지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요. 박서방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김대감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대가 무고한 정서방을 모함하여 옥사하게 했을 때는 왜 그런 자비심이 없었소? 점쟁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 박서방이 저지른 죄의 전말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3년 동안 들었던 박서방의 모든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고발했지요. 어떻게 아버지를 모함했는지, 어떻게 관아 돈을 훔쳤는지,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며 한 말들까지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점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런, 그렇게 치밀하게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다니. 정말 악독한 자로구나. 그럼 정서방은 정말 억울하게 죽은 거네. 김대감은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서방, 그대는 즉시 아전직에서 파직하고 곤장 50대에 처한 후 변방으로 귀양을 보내겠어. 아니요. 대감님, 제발. 박서방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곧바로 관아 아전들이 나타나 그를 끌고 갔지요. 끌고 가서 당장 곤장을 치고 짐을 꾸려 귀양 보내라. 예, 대감님. 박서방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점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만 점쟁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일 뿐입니다. 잠시 후 관아 뒤편에서 곤장 치는 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방의 비명소리도 함께 들렸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대감이 점쟁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의지였소.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며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니. 감사합니다. 대감님. 이제야 아버지께 떳떳이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관아에서 나온 아전이 보고했습니다. 대감님. 박서방이 곤장을 다 맞았습니다. 지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는 대로 즉시 변방으로 귀양 보내라. 그리고 그자가 훔친 관아 돈은 모두 회수하고.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고을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지요. 무려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며 복수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 같았습니다. 김대감이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요? 점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무덤에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과연 점쟁이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는 어디로 향할까요? 그날 밤 점쟁이는 박서방의 집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3년 동안 묵었던 행랑채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지요. 이곳에서 벙어리 행세를 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던가요. 복수의 불꽃만을 가슴에 품고 견뎌온 긴 세월이었습니다. 점쟁이는 지팡이를 짚고 고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지요.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를 묻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산길을 걸어 올라가니 작은 봉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소박하게 돌무더기만 쌓아 올린 아버지의 무덤이었지요. 점쟁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박서방이 저지른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당신을 모함한 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저질러온 죄까지 모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점쟁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한시도 잊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통함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소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먼저 신통한 점쟁이로 소문을 내어 박서방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자가 저를 가둬두고 부리려 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점쟁이는 무덤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며 그자의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모든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자랑하던 모든 이야기, 부인과 나누던 모든 대화를 다 들었지요. 밤바람이 불어와 점쟁이의 도포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를 모함할 때 쓰인 가짜 증거품도 찾아냈고 지금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죄의 증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행어사가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을 고발할 수 있었지요. 점쟁이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박서방은 곤장을 맞고 변방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아전직에서도 파직되어 다시는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지요.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있던 점쟁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일이 끝난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소인도 이제 마음 놓고 살아가겠습니다. 점쟁이는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고을을 떠날 준비를 했지요. 다음 날 새벽, 점쟁이는 조용히 고을을 떠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시면서 복수를 준비하셨다니. 그런 끈기와 지략이 어디 있겠어? 점쟁이가 떠난 후 고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회자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3년 동안이나 벙어리 행세를 하며 복수를 준비할 수 있었는지 그 치밀함과 인내심에 모두들 혀를 내둘렀지요. 역시 원한은 성급하게 갚으려 하면 안 되는 거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법이지. 급하게 덤비다가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장터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쟁이의 지혜와 끈기를 찬탄하며 자신들도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런데 저분이 정말로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었을까?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하지만 벙어리 행세만은 확실히 가짜였잖아. 어쨌든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런 지략과 끈기가 어디 있겠나. 한 달쯤 지나자 점쟁이에 대한 소문은 더욱 신비롭게 변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실제로 신령의 힘을 가진 분이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의 점술 실력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한을 갚는 데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 성급하게 덤비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끈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점쟁이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고 기다렸기에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요. 때로는 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한은 급히 갚는 것보다 때를 기다림이 더 무섭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